평생을 당과 수령을 위한 방패로 살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반동들을 색출해 수용소로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보위성 대저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 그것은 곧 북한이라는 체제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신념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보위성 지하 문서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검은 서류철 하나가 제 모든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소처럼 숙청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맨 마지막 장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더군요. 김은주, 제 하나뿐인 딸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유는 불온사상, 유포 및 체제 전복 시도, 평양예술대학에서 피아노를 치며 그저 음악밖에 모르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남조선 노래가 담긴 이동식 저장 매체를 친구들과 돌려봤다는 혐의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서명해야 할 문건에 제 딸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딸아이의 방문을 열었을 때 아이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보며 아주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노래였습니다. 그 멜로디가 제 귓가에 닿는 순간 저는 보위성 대자가 아니라 그저 자식을 지키고 싶은 한 아비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위부 조사관들이 제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직접 지휘했을 체포작전이었지만 그날은 제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집안 가득 찬 무거운 공기, 낡은 장롱을 뒤지는 구둣발 소리, 아이의 비명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아이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조사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좌의 권위로 그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제 부하들은 이미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며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평생 제가 가르쳐온 충성심이 결국 제 자식을 파멸로 이끄는 칼날이 되어 제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진실도 정의도 없다는 것을요. 오직 서로를 잡아먹어야만 살아남는 짐승들의 소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당을 위해 썼던 총구가 처음으로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딸을 수용소로 끌고 가려는 저들의 머리 위로 총구를 겨누며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내 아이를 살릴 유일한 길은 이 체제 자체를 등지고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평양의 거리를 뒤로하고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은 채 보위부 건물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상 사이렌 소리가 제 인생의 마지막 충성심을 찢어발기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이제 우리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가장 위험한 탈주자가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평양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최고 위층에 금고가 있는 그 방,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던 그 공간에서 제가 느낀 건 공포가 아니라 기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놈들이 저를 그저 충성스러운 개라고 믿고 방심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그들의 목줄을 쥐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금고 앞에 섰을 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더군요. 혹시나 복도에서 보위부 놈들이 순찰이라도 돌지 않을까, 아니면 벽 너머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가던 동생의 얼굴을 떠올렸죠.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도어락의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틱틱하는 그 작은 소리가 제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군요. 마침내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붉은색 비단에 쌓인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민을 짓밟고 쌓아올린 비자금 명단, 그리고 그들이 자행한 인권 유린의 기록들 하나하나가 사람의 목숨값을 적어놓은 잔인한 숫자였지요. 저는 미리 준비한 소형 복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놈들이 설치해놓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계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놈들은 감히 제가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복사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소음이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사된 종이들이 한 장씩 쌓일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옥 같은 이곳에서 살아남아 이 지옥을 만든 놈들에게 비수를 꽂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작업을 마치고 다시 금고를 닫았을 때 제 옷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자마자 복도 끝에서 보이부 과장인 박동우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벅, 뚜벅. 그 소리가 어찌나 공포스럽던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나치며 툭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지께서 지시하신 서류를 정리하느라 그랬다고요. 그는 의심 없이 저를 지나쳐갔지만 제 품속에 든 명단이 묵직하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명단이 제 품에 있는 이상 저는 더는 충성스러운 감시자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놈들이 금고를 열고 사라진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평양의 하늘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서둘러 담장을 넘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 소리조차도 저를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압록강 너머 아직은 보이지 않는 자유를 향해 저는 그렇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은 말 그대로 검은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를 밟는 발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지요. 제 등 뒤에는 10살 배기 딸아이 연희가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어찌나 차가운지 그 차가움이 제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멀리서 국경 경비대 초소에 탐조더니 빗질하듯 강변을 훑고 지나가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얼음 위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영화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지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입김이었죠. 연희가 작은 목소리로 아빠 너무 무서워요 하고 떨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입을 살며시 막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저 강만 건너면 따뜻한 밥도 먹고 무서운 사람들도 없을 거야. 제 말에 거짓은 없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로서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 건너편 숲에서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비병들의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놈들이 우리 냄새를 맡은 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발가락에 온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쪽 하고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연희를 품에 안고 불렀습니다. 얼음판 위로 쏟아지는 눈발 사이로 놈들의 손전등 빛이 번뜩였습니다. 저 빛에 닿는 순간 우리는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연희야, 눈 감고 내 품에 꼭 붙어 있어. 절대 소리내면 안 된다. 저는 아이를 제 외투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제 몸으로 아이를 가리고 차가운 얼음판을 기어서 나아갔습니다. 무릎이 찢기고 손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저 멀리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중국 땅의 불빛뿐이었습니다. 저 불빛이 우리의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입구인지 알 길은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뒤였습니다. 다시 한번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웠습니다. 총알이 우리 발치에 박히며 얼음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감뚝까지는 불과 몇십 미터 남았습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얼음의 진동이 마치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시금 몸을 던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 칠흑 같은 어둠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알 수 없는 운명을 향해 우리는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여야 하는 두만강 변의 갈대밭은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 같았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마른 잎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음처럼 들리던 그 밤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호각 소리는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더군요. 비상등이 켜지고 국경수비대의 거친 발소리가 흙바닥을 지니기며 다가오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앞장서서 달려오던 수색조의 실루엣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앞이 흐릿해지더군요. 저 멀리서 다급하게 소리치는 목소리. 거기 서라.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저 목소리. 5년 전 제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밥을 나누어 먹으며 형님 동생 하던 박중사와 김하사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탈출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명령에 따라 조국을 배신한 놈을 잡으러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에는 이미 낡은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제 손으로 제 부하들의 가슴을 겨눠야 한다는 그 사실이 뼈를 깎는 고통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박중사가 번부를 젖히며 다가왔을 때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서린 배신감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슬픔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박중사가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소대장 동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우리랑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그들은 저를 죽여야 하고 저는 그들을 죽여야만 이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탕 하는 총성이 정적을 찢었습니다. 제 손이 먼저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먼저 쏜 것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귓가에 윙하는 이명과 함께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눈앞에 박중사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고 제 옷자락에는 고향의 흙과 부하들의 피가 뒤섞여 묻어 있었습니다. 강 너머에 자유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동료를 죽였다는 죄책감만이 짐처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폐부 깊숙이 들어찬 강물과 함께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경 너머로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서는 저들을 용서할 수도 저들에게 사죄할 수도 없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저는 그저 헤엄치고 또 헤엄쳤습니다. 물속에서 가라앉는 것은 제 몸이 아니라 차마 버리지 못한 지난날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조사실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적막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지요. 맞은편에 앉은 박지훈 수사관은 펜을 굴리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제 속을 낱낱이 파헤치려 들더군요.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압박감이 여기서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 당신이 두만강을 건너올 때 품고 있었던
그 서류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말해봅시다. 박 수사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간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을 보려 했었지만 창문조차 없는 이곳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지요. 제가 겪은 고난과 사선을 넘나들던 그 칠흑 같은 밤들이 저 사람 눈에는 그저 의심스러운 정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진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굳은 살 박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지려 했지만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약점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동무, 아니 수사관 동지,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들의 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요. 강물에 휩쓸려 죽을 뻔했을 때 내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 절박한 마음을 당신이 알기나 합니까? 박 수사관은 제 말에 대꾸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은신처의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놈들의 감시망을 뚫고 나오던 날, 발밑에 밟히던 떼진 유리 조각의 감촉과 뒤에서 들려오던 공포스러운 총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옴고 총칸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던 그 찰나의 통증보다 이렇게 믿음 없는 조사실에서 취조를 받는 지금이 더 숨이 막혀왔습니다. 당신이 믿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곳에 왔을 뿐이니까. 내가 가진 정보가 당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오. 저는 박 수사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짐짓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내려놓더군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넘긴 자료 속에 숨겨진 진짜 명단, 그게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조사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셈이었죠. 조사관 동지, 아니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제가 가져온 이 서류 뭉치가 무엇인지, 왜 제 손이 이렇게 떨리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서류에 적힌 글자들은 잉크가 아니라 제 고향 땅의 핏물로 쓴 기록들입니다. 그저 당에 충실한 개로 살라 배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동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가치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는 그곳의 실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고향 온성군 외곽에는 12호 관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조상 중에 누군가 남조선과 연이 닿았다는 죄목 하나로 끌려온 죄 없는 사람들이죠. 어느 겨울날 검열 업무를 나갔던 저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쥐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보위부원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셨어야 합니다. 살려달라는 애원조차 잊은 채 그저 공포에 질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그 눈빛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방 창문 밖으로 보이는 두만강 너머의 희미한 불빛이 자꾸만 저를 비우는 것 같더군요. 제가 지키던 체제가 결국은 제 동포들의 뼈를 깎아 만드는 기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인권 유린 실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생체 실험, 강제 노동, 그리고 이유 없는 즉결 처형까지 제가 보위부 내부 문건을 몰래 빼내기 위해 금고를 열던 그 순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발각되면 즉시 총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살 길을 위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들만큼은 이 비극의 실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 때문이었죠. 탈출하던 날 밤
두만강 물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이 찢기는 고통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뒤에서 들려오는 추격대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철수야, 멈춰라. 배신자.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고향에 두고 온 노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쳐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관자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님, 저를 믿어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한번 찬찬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에 적힌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그 잔혹한 기록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당신의 양심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기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짊어지고 나온 이 짐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하니까요. 지금 제 앞에 당신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당신도 제 이야기를 믿기 시작한 거겠지요.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제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서류를 품에 안고 사선을 넘었는지 그 이유를 이 기록들이 대신 말해줄 것입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참으로 차갑습니다. 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지만 오히려 그 서늘함 덕분에 정신은 더 또렷해지더군요. 맞은편에 앉은 조사관의 눈빛이 저를 꿰뚫을 듯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제 딸 은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모릅니다. 두만강의 검은 물살을 헤치고 나올 때 제 등 뒤에서 들려오던 그 총소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소리는 단순한 위협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를 부정하고 제 혈육을 이 땅에 남겨두고 온 비겁한 아비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였지요. 국경을 넘으며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은혜를 지옥에 버려두고 온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왔던 당의 기밀들이 정리된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를 향한 총구는 더 가까워질 것이고 이 조사실은 제 무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서류 뭉치 안에는 제 딸이 훗날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을지도 모를 억압과 감시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조사관 동지, 아니 이제는 당신이라 부르지요. 당신도 사람 아닙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이 정보를 헌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죽고 나서 우리 은혜가 이 척박한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비로서 제가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제 죄는 제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고문이든 총살이든 그 무엇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서류들이 제 딸에게는 안전한 통행증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예전 고향에서 보던 것과 똑같이 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펼쳐진 세상은 너무도 다릅니다. 제가 헌납한 이 정보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 저들은 아마 저를 찾기 위해 온 사방을 뒤지겠지요. 저의 은신처가 발각되고 어둠 속에서 총구가 제 심장을 겨누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순간 제 딸은 비로소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한 명의 인간으로 살 기회를 얻게 될 테니까요. 이제 모든 고백은 끝났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라 딸을 향한 그리움과 안도감 때문이라는 걸 당신도 아시겠지요. 제 목숨을 담보로 은혜의 내일을 샀으니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조사실에 문이 열리고 저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갈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딸의 미래를 위해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딘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거리마다 환하게 켜진 가로등 불빛이 어찌나 눈이 부시던지요. 북녘의 밤은 그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는데 이곳의 새벽은 마치 누군가 희망을 뿌려놓은 것처럼 밝게 빛나더군요. 조사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며칠 밤을 지새우며 제 삶을 복귀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조망을 넘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던 경비대의 총성, 차가운 두만강 물살이 발목을 휘감던 그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살던 고향에서 딸아이의 손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이었죠. 이제는 그 딸아이와 함께 이 낯선 도시의 시장을 거닐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이곳의 아이스크림을 맛보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동무들이나 가족들에게는 그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는 게 가슴 한구석을 늘 찌르곤 합니다. 정착 지원 시설에서 나와 처음으로 우리 부녀만의 보금자리를 얻은 날,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마저도 제게는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리더군요. 아이는 낯선 천장을 보며 금세 잠이 들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정녕 꿈은 아니었는지 다시 눈을 뜨면 그 척박한 땅 위에서 감시자의 눈치를 보며 굶주리고 있는 건 아닐까 겁이 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따스한 밥 한 공기가 그리고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곳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마음껏 웃어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꿈만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헤쳐나가야 할 세상은 또 다른 의미로 녹록지 않겠지요. 남한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는 것도 이 복잡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등 뒤를 쫓던 종구가 사라졌고 밤마다 불안에 떨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제 얼굴을 비춥니다. 저는 이제 낡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딸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도 그들의 일원이 되어 평범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오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짊어졌던 죄책감과 슬픔은 잠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 딸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자유의 첫걸음입니다.